오늘은 울산의 경제부시장님이시고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의 저자이신 조은경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인데 네. 책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 네. 그리고 지금은 사는 메카인 울산에서 경제부시장으로 있습니다. 네. 책을 쓰시는 걸 좋아하세요? 예, 책 쓰는 건 좋아하는데 네. 공부도 하고 사실 공부하면서 제가 공무원으로서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알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현재까지 한 책 몇 권 정도 쓰셨어요? 10건이요. 10권이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나오는 책은 네.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이라는 책인데 네. 이 앞으로 10년 동안 불을 당기는 기업과 투자에 관한 이런 조언들을 좀 적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책의 그 제목이 넥스트 그린 레볼루션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울산이 사는 메카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울산의 이제 미래 사는 먹거리를 생각해 보는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디지털과 그린으로 가는 것은 이제 분명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떠오르고 네. 울산에서는 아무래도 그 현대자동차하고 현대중공업이 네. 굉장한 위치를 차지했고 올해 세스에서 정의순 그 회장께서 네. 메타 모빌리티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책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 또 제가 이제 그 울산에서 한 사업 중에서 한국 최초로서 이제 울산 게놈 10,000명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예, 바이오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 그리고 울산 건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이제 지금 이제 새 대통령도 당선이 나오셨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양쪽에서 이제 우주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다 강조하셨고, 예, 그리고 또 관계는 되지 않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 관계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그 AI와 관계해서 이제 저희가 유니스트에 AI 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I 대학원을 만들면서 그와 관계되는 여러 혁신 산업들 사실 아까 바이오테크도 AI하고 맞춤형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도 AI 관계되고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구독경제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구독경제도 AI와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책에서 언급해 주시는 거는 빅테크 4가지로 첫 번째가 이제 AI 메타버스 NFT 이쪽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가 구독경제 하고 블록체인 얘기한 거고 이제 세 번째가 우주산업하고 양자컴퓨터 네 번째가 바이오테크. 네. 그렇게 4가지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 4가지 테크놀로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좀 여쭤볼 게 이제 AI 메타버스와 NFT를 꼽아 주셨어요. 여기서 좀 저희가 요것만은 좀 알아야 좋겠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사실 개념 같은 것들이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 책의 화두는 이제 생태계 경제에서의 혁신이에요. 그 생태계 경제에서 혁신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전에는 기업이 자기만 잘하면 됐어요. 자기만 잘하면은 혁신을 하고 그리고 불을 당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만 잘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기업의 어떤
협력 파트너로서 시너지를 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생태계라는 거죠. 그 생태계에서 내가 이 생태계에서 제대로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이제 혁신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생태계가 물리적인 생태계가 있는 거고요. 이제 메타버스처럼 이제 가상의 생태계가 또 있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파잉 제가 지금 그거를 메타버스를 ing를 붙여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게 뭐냐? 저희가 이제 사실 옛날에는 뭐 TV도 없고 깜깜한 세상에 살 때는 현실 세계에서만 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TV도 있고 저희가 이제 모바일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 가상 세계에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지금 나왔지만은 그게 그 전에부터 있었던 개념인 거고요. 그게 이제 가상 세계에서 사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완전한 가상 세계로 옮겨지는 거는 그 영화 속에서 나오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쉽게 말하자면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공무원으로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할 때 메타버스에 여러 그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거울 세계라는 게 있어요. 네. 거울 세계는 이제 쉬운 말로 하면은 좀 더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쌍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 물류,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것들을 울산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위험한 일들 그리고 또 어떤 공정을 개선한다든지 또 이제 병원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이게 이제 생명과 관계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현상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피해서 이제 가상 세계에 똑같은 것을 페이스트하는 게 있죠. 네. 이거는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예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세계.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트윈 거울 세계라는 것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AI 기술이 정말로 발달되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아바타에서 사람이 이제 그 나비족들한테 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발달된다면은 이제 이 책에 나오는데 우리의 그 AI적인 기능과 인간의 뇌, 그 내가 생각하는 것들, HI, Human Intelligence 이것을 합한 개념으로서의 정말 더 AI를 능가하는 나의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는 아바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리인이라고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선은 그 개념을 아바타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디지털미라는 개념을 이해하자는 것이 A고요. 네. 실제로 메타버스가 지금 유행을 하지만 사실 캐릭터 보면 되게 싱겁잖아요. 아직 이게 그래픽이나 이런 거. 그래서 네.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거나 소프트웨어적인 거 이제 거기에서 이제 VR, AR 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야지 3D 형태의 그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클라우드도 AI도 이런 기술들이 아주 발달되면 될수록 이제 저희가 진짜 실감할 수 있는 네. 그 메타버스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E는 결국은 여기가 메타버스하고 NFT가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 메타버스의 에너지가 네. 딸리는 거예요. 네. 그 에너지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NFT인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네. NFT는 디지털 아트의 그 원래 그잖아요. 진품 정명서라고 네. 디지털 진품 정명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지금 가상 자산으로 분류하기는 아직 명확하게 안 되어 있지만 이게 토큰이라는 말이 뒤에 붙었잖아요. Non-fungible token.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토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게임에서 했을 때 그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다든지 뭐 음. 이런 걸 했을 때 이 NFT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진품 증명서에서 아트테크로 우리가 이제 파일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NFT화하는 것을 민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가 가스피라는 것도 이제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아트테크로 해서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예술 작품을 중에서 한 1% 정도가 지금 현재 그 NFT로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NFT 시장이 뭐 앞으로 100배 뭐 네. 증가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뭐 등락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NFT도 마찬가지로 뭐 등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시장의 어떤 그 파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가 점점 더 메타버스파잉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이제 가상 세계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다만 그것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그 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게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발달되면 될수록 우리가 실감하는 3D 그 메타버스 속으로 이제 저희가 가서 많은 활동을 할 것이다. 예, 그 얘기를 일장에서 이제 디지털 및 이제 연결의 힘이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그 혁신 기술로 이제 부자가 된 사람과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으로 나눌 것이다. 이렇게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AI 메타버스와 NFT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ABCDE의 문법을 잘 따르는 기업 또는 개인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든 가상 세계이든 기업이 이제 혁신을 하려면은 오픈 이노베이션 하에서 그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가상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혁신을 이룰 수는 없다. 예. 그러면은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분 투자를 혹시 개인들이 한다면 좀 눈에 띄는 이런 쪽에서 좀 앞서가는 기업이라든지 뭐 ETF라든지 혹시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특정 어떤 그 종목을 얘기하는 건 그렇고 사실 저희가 로봇하고 네. 인공지능이 엄청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봇하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X 로보틱스 앤 AI라는 ETF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그 수술하는 그 로봇 업체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업체도 있고요. 미국에 보면은 에어로바이런먼트라는 회사도 있어요. 네. 뭐 사실 그리고 이제 뭐 NFT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런 것을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좀 그렇고요. 오히려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NFT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오픈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게 NFT 그 사고 팔고 하는 거래소. 회사잖아요, 거래소잖아요. 그런 거래소 같은 것들이 시가총액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맞아요. 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베이가 NFT 관련주로 이제 되고요. 또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VR, AR도 있고 메타도 있고. 그 메타라는 이제 그 지금 페이스북이 가장 앞서가잖아요. 이제 뭐 그런 쪽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어떤 이제 등락폭이 되게 심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어떤 주식이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뭐 4,000원대 봤었던데 어느 날 보니까 5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배나 올랐네.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라고 제가 봤는데 지금은 이제 또 이제 많이 떨어졌죠. 네, 이렇게 이제 사실 주식이라는 게 꿈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꿈을 먹고는 이제 또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냉정하게 또 바라보니까 이제 등락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 보고 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받쳐주면 큰 방향성은 맞다. 네.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AI 메타버스 NFT를 일단락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꼽아주신 게 구독 경제와 블록체인이더라고요. 네. 아,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네. 사실 이제 구독 음. 공감의 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소유의 시대에서 네. 공유의 시대로 갔고 공유의 시대에서 구독의 시대로 왔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고요. 네. 이제 아까 NFT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잖아요. 네. 연결하는 게 모든 올해 세스에서 뭐 모든 길은 NFT를 통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공감은 구독으로 통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제 사실 이제 구독이라는 것은 그 전에도 오프라인에서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온라인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가지고 구독하는 것들의 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게 그 양이나 질이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전에는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하는 경향이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개인의 어떤 취향을 저격해야 되는 것이 구독 서비스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OTT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이제 회사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폐업하고 나간 회사들도 꽤 있어요. 네. 예, 그건 뭔가 하면은 그만큼 이게 선점해서 그 들어와 있는 그 이렇게 배리어가 너무 높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독 경제는 굉장히 활성화될 파트이지만 사업을 하기에는 뭐 잘 따지고 어떤 상품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를 공감으로써 잘 저격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걸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월마트하고 이제 구독하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아마존이잖아요. 그냥 전자상거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구독이라는 게 지금 빅테크 컴퍼니들 다 합니다. 뭐 테슬라도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애저 그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헬스 이런 파트도 뭐 구독하고 있고요. 또 뭐 지금은 한국에서는 신촌 여기서 멀지 않잖아요. 예, 신촌 쪽 가면은 뭐그 SKDN인가 거기에서 하는 에피소드라는 그 집을 구독 경제라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분들 뭐 주가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또 이제 비중이라는 게 보면은 옛날에 월마트라는 게 굉장히 비중이 컸단 말이에요.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월마트나 또 저희 이제 이마트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구독으로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월마트가 한 7%대밖에 점유율이 안 돼요. 많이 줄었네요. 아마존이 네. 이제 그 이커머스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아마존은 이제 킨들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그 전자 상거래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점 효과 같은 것들이 확실히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독 경제만큼 성사 독식 현상이 또 발생하는 곳이 드물어요. 예, 그래서 구독 경제 이제 하려고 할 때는 꼭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유튜브 프리미엄 다 있잖아요. 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아마존 프라임, 그다음에 뭐 AWS, 아마존 파머시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인데 아마존이 뭐 물론 우주 산업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존이 크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구독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넘버원 기업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잖아요. 근데 구독 경제에서는 넘버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only원이에요. 뭔가 하면은 저 얘기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좀 다름을 추구하는 거죠.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해서 사람들을 저격하는 저소툴이 저 되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해서 좀 차별화되고 야, 그 특유한 스토리텔링이 있다. 그 only one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얘기거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독이라는 것은 이제 만약에 이게 구독 서비스 하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보기 싫어. 이건 뭔가 하면은 이제 신뢰가 저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신뢰가 이제 경제학에서 말할 때 노동이나 자본 이런 거 얘기도 하지만은 신뢰가 또 소셜 캐피털로서 사회적 자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독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지금 그 웅이사님은 루트 for 그냥 응원하는 거, 네. 예,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뢰가 형성돼 가지고 이제 서로 응원하는 그런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그렇게 제공하는 사람이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서로가 이제 합의를 봐서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책에서 블록체인 파트를 넣은 거는 구독 경제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이제 한 모델을 소개를 하면은 이제 구독 경제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결제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결제 액을 뭐 주기별로 우리가 월급을 받죠. 외국에서는 주급을 받는 데도 있고 네. 2주마다 받는 데도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 결제를 다양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으면 소비자가 혼란스럽지만 적당히 다양한 그 어떤 그 조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좋은 구독 서비스를 하려면은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구독 서비스하고 이제 블록체인하고를 연결을 했는데 이제 이제 사실 블록체인 하면은 사람들이 또 코인을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 코인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코인을 이제 구독 경제하고 연결해서 서브미라고 타이틀이 2장의 제목이 서브미예요. 그럼 뭐 subscribe를 이제 구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브미가 이제 회사 이름인데 그러면 이제 구독 경제를 하는데 코인을 가지고 하는 거야. 코인을 어떤 사람이 이제 일정한 기간 맡기는 것을 스테이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코인을 이제 맡겨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맡긴 그걸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 코인이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예. 서비스들이 다 통용이 통용이 되게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회사가 이게 운용을 해서 서버미 회사가 운용이 잘하면은 그 이제 우리가 주식을 소각하는 것처럼 서버미 토큰을 소각하는 거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이제 또 이제 자기네들 운영하는 이제 코인이 있는 거예요. 이제 블록체인 기반에서. 근데 이제 명품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명품을 젊은 사람들도 요즘 많이 사잖아요. 근데 중고 명품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고 물품을 사긴 그렇고 빌리고 싶단 말이에요. 잠깐 빌렸다가 내가 이제 실적 나면은 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 하나의 이제 전당포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당포가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은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술 먹고 싶은데 돈도 없어. 그러면 시계 풀어가지고 맡겼다가 이제 돈 찾아오잖아요. 근데 명품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명품을 맡기는데 돈을 못 갚아. 그러면 이제 일단 명품을 맡긴 상태에서 그 명품을 대여를 해줘서 그 구독 서비스를 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돈을 못 갚으면은 이제 명품을 처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운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생태계에서 이제 코인을 가지고 하는 경우 결제 수단을 그러면은 이제 블록체인하고 구독 서비스를 연결하는 그 시스템으로서 하고 또 그 가치가 이제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야, 그렇구나. 블록체인이 또 이렇게 구독 경제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네요. 예. 그러면은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도 혹시 좀 투자 포인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저는 구독 경제하는 거는 너무 이제 유명하잖아요. 테슬라도 뭐 구독 경제에서 자율주행 하는 거고 아마존 뭐 이런 구독 경제 하는 거고 저희도 뭐 쿠팡 같은 경우도 있고 쿠팡이 이제 계속 적자가 나는데 근데 이제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블록체인은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돼 있는 뭐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블록체인 같은 걸 하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이렇게 반도체의 그 칩이라든지 또 이제 그 뭐 CPU나 GPU 우리 코인 같은 거 할 때는 그게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 뭐 저희가 그냥 생각나는 그 미국 기업 네, 엔비디아. 있잖아요. 네.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뭐 사실 그래픽이나 뭐 음. 칩 이런 거와 관련되는 회사인데 네, 주가가 많이 많이 올라갔다가 올랐죠. 저부터 네, 이제 좀 흔들리고. 인수 우산돼서 이제 음. 좀 주식이 많이 내렸는데 뭐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음. 메타버스 관련 주기도 하지만 또 그런 블록체인 관련 주식이기도 하다. 얘기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개해 주시는 그런 뭐 메타버스, NFT, AI, 구독경제, 블록체인 이런 게 이제 투자의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네요. 그 기업에 그렇죠. 내 돈을 들 때 음. 이런 것들의 이제 관점에서 봐가지고 잘하고 있으면 더 들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왜냐하면 구독 경제의 포션은 늘어난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가상 세계가 그쪽으로 이제 옮겨지는 비중은 훨씬 많아진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실제적인 어떤 메타버스가 구현된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구현되는 세상으로 갔을 때는 그런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회사가 더 이제 그 실적이 만약에 좋고 네. 또 의미 있는 거 또 이제 그게 NFT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산업과 관련된 게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플레이 투 원 해가지고 네. 뭐 사양성 때문에 그 사행성 때문에 우리에서는 이제 좀 그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기가 어렵지만 이제 미국에서 허용되는 것처럼 또 구독 경제라는 거는 그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이제 그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있었던 것들을 온라인으로 하는 비중은 늘어나기 때문에 구독 경제는 이제 늘어난다. 이제 뭐 정수기도 요즘에는 뭐 다 이제 네, 또 그 구독이고. 구독이고 또 카카오가 카카오온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독 경제는 잘 지켜봐야 할 한 부분이기도 하다. 예. 그러면은 또 이렇게 두 번째 주제를 정리해 보고 이제 세 번째로 또 꼽아주신 게 우주 개발과 양자 컴퓨터입니다.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누리호라는 걸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실패를 했지만 이제 뭐 그렇지만 그걸 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의미는 있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또 우주 산업이라는 부분을 양당의 어떤 후보들이 다 중시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우주 산업을 그 전에 이제 발사체를 쏘는 거. 네. 그래서 위성을 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성 쏘는 거 자체는 이제 발사체를 쏜다는 것 자체가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위성을 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발사체를 써서 인공 위성을 이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개념에서 지금 이제 우주로 이제 여행하는 것들이 스페이스X라든지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버진 네, 버진 그룹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주의 여행이라는 것, 또 이제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X는 우주에서 진짜 살겠다. 화성 가서 화성에서 자기가 죽겠다. 뭐 네. 그리고 그게 또 한편으로서는 기후 변화를 정당한 기후 위기에 네. 대응하는 네. 전략으로서 내가 화성에서 죽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넘어서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그 우주에서 뭐 광업을 일으킨다든지 통신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넷 같은 것들 또 하는 부분 통신 그다음에 이제 군사 뭐 이런 쪽 그다음 기후 뭐 이렇게 우주 산업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뭐 우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실은 ETF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뭐 이 책에서 이제 그 돈나무원이라고 하는 캐시우드. 캐시우드 그쪽에서 만드는 네.
실적이 요즘에 그 안 우주 좋은 관련 거지. 안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안 좋기만 할까? 근데 2040년에 가면은 우주 산업이 한 1조 1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더 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분이 사시는 거는 이제 그분 이제 마음인데 네. 이제 그분은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디플레이션의 안티도칸. 세계다 이렇게 보는 쪽이라서 이제 먼 미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조정은 받았는데 사실 저도 우주 산업이 막대한 부를 창출할 미래 산업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위성을 전에 쏘아 올려는 그 서비스를 창출하는 초기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그거를 이제 우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이걸 이상을 예, 봐야 그 이상을 되는. 봐야 되는 거고 뭐 이제 음. 이게 연평균 3.1% 정도 증가한다고 본 게 모건 스탠리의 견해예요. 예, 그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우주 산업도 굉장히 유망하고 또 한국도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해야 될 부분을 하나 놓친 게 있었는데 우주 산업이라는 게 전에는 국가가 했던 거예요. 우리 보통 나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뉴 스페이스 그러니까 음. 올드 스페이스가 아니고요. 스페이스가 이제 우주라는 공간 이런 이렇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게 뉴 스페이스라는 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거는 이제 전에 국가가 하던 것을 민간이 한다. 민간이 한다. 민간이 하는데 그것도 스페이스X 뭐 블루오리진. 블루오리진 이런 쪽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나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네들 하는 업무를 네. 스페이스X가 네, 하게끔 했고 위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사졌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재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로켓을 뭐 재사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다시 이렇게 오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일론 머스크를 보면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되게 제일 처음 자기가 이제 정말 가난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팔고 그다음에 이거 기가 팩토리라는 태양광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에서 탄소 중립,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탄소 중립에 최적화된 거예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를 최적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 데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탄소 중립과 지구를 구하겠다 해서 화성으로 이제 대규모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그 스페이스X의 어떤 생각 그리고 우주 산업을 우주 주식을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스페이스X가 언제 상장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2020년부터 스페이스X를 링크 스타링크인가? 스타링크. 예, 스타링크를 해서 2020년부터 스타링크를 이제 상장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은 왜 주식도 어떤 테마를 이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주 관련된 주식들을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는 시기를 저울질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우주 산업과도 양자 컴퓨터가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책에서 이제 하는 것도 양자 컴퓨터하고 우주라는 걸 했을 때 이제 양자 컴퓨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양자 컴퓨터를 잠깐 먼저 설명하고 이제 우주하고 한번 해볼게요. 사실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컴퓨터가 이제 1960년대 우리가 많이 썼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슈퍼컴퓨터가 나오지만 그것은 이진법에 의한 거예요. 뭐 동전을 던졌을 때 앞하면 D잖아요. 그처럼 이제 우리가 0, 1 이렇게 컴퓨터가 이제 부호라고 할까요? 암호랄까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진법으로 된단 말이에요. 비트라는 거고. 이제 근데 양자 컴퓨터는 0, 1이라는 것을 동전을 이제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얽힘과 겹침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0, 1이라는 것이 같이 혼재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변수들을 처리할 때 이진법으로 하는 거는 변수를
뭐 그냥 많이 처리 못해요. 음. 근데 이제 이 그 변수를 엄청 많이 해서 변수를 최적화시킬 그 양을 최적화해서 돌리면은 이게 통상의 슈퍼컴퓨터 이게 슈퍼컴퓨터라는 게 이제 연산 능력이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근데 얘가 좀 100만 년에 할 거를 2초로 한단 말이에요. 양자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 그러면은 이렇게 양자 컴퓨터가 음. 뭐 우주 같은 걸 할 때 내가 최적 항로를 찾는 거잖아요. 아. 왜냐하면 내가 최적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주의 신비를 양자 컴퓨터가 이제 스캐닝해가지고 우주의 신비를 이제 해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했는데 진짜 재밌는 일화는 이제 그 제프 베조스 때문에 또 이걸 같이 연결시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그 클라우드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양자 컴퓨터가 하면은 굉장히 더 좋아지잖아요. 네. 연결되는 거니까. 그럼 요 우주 산업하고 양자 컴퓨터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IBM이나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스페이스X 또 상장하게 되면 이런 것들 좀 지켜보면 될까요? 그리고 또 캐시우드의 그 아크 뭐 우주 X 뭐 네, 이런 것들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좀 보면. 그게 이제 뭐 보면 되고 뭐 IBM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이제 굉장히 잘 나가다가 네, 이제 뭐 맞아요. 이미 베린 몸 있잖아요. 근데 사실 네. IBM이라는 걸 잘 지켜봐야 되는 게 이게 양자 컴퓨터로 어떻게 부활을 할지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아,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오테크와 유전자 가위인데 와, 이거 유전자 가위는 혹시 그 작년에 노벨상 그 수여하신 그거 혹시 아닌가요? 그 네, 뭐 그 크리스퍼 cas9. 책에도 뭐 약간 적혀 있는데요. 네.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23andMe 이 책을 전체적으로 보면 미가 다 있어요. 처음에 디지털 미, 그 다음에가 이제 서브미, 네. 공감의 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유니버스 인미, 내 안의 우주, 그래서 상상의 힘을 얘기했거든요. 네 번째가 뿔의 힘이에요. 그것이 이제 뭔가 하면 23andMe라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근데 이제 그 구글에 세르게이 버린이라는 그 창업자가 있었잖아요. 그 창업자의 이제 전 부인이 네. 만든 회사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23andMe가 이제 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질병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23라는 거는 사람이 염색체를 수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염색체 숫자가 3쌍. 예, 23쌍이거든요. 23쌍 맞죠? 예. 예, 그래서 이제 23쌍은 나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찾기 같은 걸 해주는 거예요. 했는데 이게 봤더니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유전자 조합이다. 그러면은 비밀의 그 부모의 비밀을 해서 그게 이제 TV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이게 외국 애들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사실 굉장히 개방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데 좀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 뭐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내 조상 찾기 맞아? 이런 것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유전자 가이도 중요시했지만은 그보다 이제 앞에서 저희가 울산의 게놈 만명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울산의 게놈 만명 프로젝트에서 게놈이란 게 뭔가? 그러면 이 우리 몸의 전체의 그 전체 유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그 DNA가 이제 30억 개? 그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우리 그 뭐죠? 이거 노트북 하나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야 돼. 그 양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거 해독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그 DNA가 내가 가진 유전 정보잖아요. 그럼 그 유전 정보를 DNA를 분석하는데 내 유전자 지도를 보는 거예요. 그 DNA 지도라는 걸.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게놈 이거를 할 때 1990년에서 2003년까지를 했는데 4조
가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4조 몇백억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일루미나라는 회사가 했을 때 한 뭐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아까 23andMe가 하는 거는 전체 개념이 아니에요. 침 가지고 하는 거고 한 10만 원 정도로 하는 거고 이거는 아까 $100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제 그거보다 전체 100만 원이고 이거를 이제 해서 안졸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같은 것을 미리 자기 보고 내가 이제 그런 거 걸리기 쉽다 하는 걸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그 분석을 넘어서 개인한테 이제 왜냐하면 슈퍼컴퓨터나 이런 걸로 해서 이게 AI가 발달해야지만이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한국인의 표준 게놈이라는 게 있고 이제 웅이사님의 이게 조금 다르겠네요. 다른 개놈.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교를 해가지고 또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어떤 병에 잘 걸릴 수 있을까 이걸 알 수 있고 또 이걸 넘어서 이런 병이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약을 잘 듣느냐 이런 유전자 형태에서는 머리가 아플 때 개보린보다는 타이레놀이 좋아. 그다음에 내가 뭐 폐암이라도 이 사람한테는 이런 집단군에서는 이런 맞춤형 처방을 주는 것이 더 좋아.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발달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맞춤형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거. 암이라도 이렇게 했을 때 더 잘 듣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가위라는 부분은 뭐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가위로 이제 유전자 어떤 부분을 이제 자르고 재조합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효소, 인공 제한 요소라는 것을 이제 DNA에 넣으면은 이제 RNA가 붙고 그다음에 또 그것이 이제 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자르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걸 넣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더 좋은 유전자로 하는 어떤 우리 유전자 재조합 식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근본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뭐 항체라든지 단백질 형성 이런 거를 좀 처방을 했다면 이제 지금은 아예 유전자로 들어가서 그렇죠. 근본 원인을 그냥 잘라버려가지고 그냥 그것이 이제 mRNA냐 DNA냐 단백질이냐 이런 것들의 기반이 이제 다른 거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것도 mRNA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DNA, mRNA 기반한 의학이 발달될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수명이라든지 노화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서 인간이 이제 고령화 시대에 맞게끔 이제 원격 진료라는 파트하고 이 게놈이나 이런 파트하고 다 연결돼 있고요. 아까 캐시우드도 이제 게놈과 관련된 또 주식 있어요. 그래서 소개해 주셨죠 책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이오테크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진정한 바이오테크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가 뭐 주가가 높은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정도잖아요. 그리고 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팜 이게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오테크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바이오주를 사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제 꿈을 먹는 주식이긴 하지만 이게 미국의 그 역사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바이오테크 역사를 보면은 정말 오래되었지만 그게 정말 오래 걸리지만 이제 어떤 아까 제가 이제 혁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학연이 합동으로 그 혁신을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생태계 경제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큰그 뭐 우리나라도 유한양행이든 뭐 이런 제약회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의약 그 제약회사들이 음. 이런 그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인수합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크게 만들고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바이오테크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그 참 그 캐시우드 네. 그 돈나무 언니는 여기 보면 ETF가 그래도 혁신 기업들에 좀 이렇게 항상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주가 흐름은 좀 안 좋다고 해도 네. 큰 방향성은 또 기대가 되는 미래가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미래는 뭐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뭐 단기적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런 음. 거는 참 이렇게 주가라는 것 어렵고 네. 특히나 지금 이제 미국의 인상.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닥쳐 있는 상황에서는 성장주에 안 좋긴 하지만 음. 지금 뭐 그 나스닥이 거의 그 굉장히 많이 네.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12,000대가 52주 최저가인데 이제 뭐 그 근방에도 갔다가 뭐 등락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 얘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금리를 얼만큼 올릴 거냐. 사실 3월 달만 하더라도 0.5 bp를 올릴 건지 0.25 bp를 올릴 음.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음.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음. 지금 또 마침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0.25 정도를 올렸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40년 만에 이렇게 높은 그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칫하면은 경기가 침체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음.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뭐 유가가 막 130달러도 네. 넘고 있고 뭐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하는지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어떤 주가의 성장주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제 그 성장주 가치주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떠나서 음. 이제 조금 장기적인 시계를 보면은 음. 그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사는 것도 음. 나쁘지는 네.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트렌드가 있어서 뭐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원재료가 비싸져서 음. 전반적으로 뭐 석유화학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라든지 뭐 이런 정유주. 그런 음. 정유주는 올라가고 음. 그런 또 케미칼 이런 것들은 이제 석유가 올라감으로 음. 인해서 이제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 떨어지고. 경우가 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역발상으로 음. 집값도 사실은 보면은 그 가격이 음. 그 누구도 안 살 때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오를 때만 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울산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도 뭐 해. 그런데 이제 음. 반도체주도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소재 이런 것 때문인지 또 아니면 또 이제 반도체 시장이 또 수요저기가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 가격도 영향을 받고 이렇지만은 반도체주도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데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시계로 좀 봐야 장기적인 되지 시기로.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네. 이렇게 해서 그 너무 이렇게 미래를 왔다 온 여행한 기분이 드네요. 빅테크. 그런 개념들을 사실은 공부를 이제 이게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 개념을 짚고 넘어가면은 음. 훨씬 더 이 세상의 이치 같은 어. 거를 더 잘 알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미래 여행을 한 것처럼 이렇게 4 가지 빅테크를 서술해 주셨는데 책에 더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깐요. 꼭 참고하시고 책까지 꼭 한번 읽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자님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의 저자이신 조홍경 울산경제부시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